근데 제가 오늘 제일 궁금한 거는 뭐 저도 그랬지만 중개사를 따고 사실 저는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도장 찍고 돈 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네, 도장 찍고 돈 안 받을 거면 저는 2억을 시작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이게 분야도 다양할 거고 뭐 주거용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저희처럼 상업용과 이런 거 다 뭐 빌딩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표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전문가니까 뭐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꼭 뭐 이런 게 좋다 조금 뭐 어떤 지역적인 여건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PD님은 자격증 따실 때 내가 주거를 해야겠다, 상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따셨어요? 전혀 생각이 없었죠. 지금은 그래도 상업용 부동산 쪽에 계신 거잖아요. 아마 자격증 따시는 분들이 다 똑같이 고민할 건데 뭐 상가를 하겠다, 토지를 하겠다. 또 가끔가다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옆에 있는 커다란 부동산을 보고 내가 무슨 물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시는데 뭘 하든 간에 저는 이거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아까 도장을 찍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첫 계약을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 본인 스스로 알잖아요. 몇만 평짜리 빌딩이나 물류창고 앞에 딱 섰을 때 이것이 다음 달 내가 계약할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못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준비하는데 오래 걸리는 것들은 일단은 돈을 좀 벌어가면서 하시는 거를 권하고요. 가급적이면 난이도가 센 거란다. 그럼 그 난이도가 센 거를 주로 취급하는 대형 부동산 회사나 중개법인이나 이런 쪽에 취업을 하셔가지고 대신 회사는 잘 고르셔야 돼요. 왜냐면 이 부동산 업계는 항상 이 담벼락을 타면서 잘 가르쳐주는 곳과 잘못 가르쳐주는 곳이 공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를 잘 고르셔서 회사를 좀 다녀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어떻게 잘 골라요? 점쟁이도 아니고 막 어떻게 잘 고르는 방법? 잘 고르는 방법은 직원을 채용하는 공고를 많이 낸 부동산 회사 여러 군데를 가서 상담을 해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고민을 했었을 때 딱 무작정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격증을 따고 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자격증을 취득을 하니까 상업용을 할지 주거용을 할지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중개법인을 들어가야 될지 그냥 일반 로컬 부동산을 들어가야 될지 고민을 했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중개법인도 사실 오래된 데가 있고 그쵸. 갓 지금 스타트업 중개법인이 설립한 데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회사를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이 부동산 회사가 일단 너무 업력이 짧은 데는 사실 잘 일을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은 오래됐는데 다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공감. 부동산업이라는 게 사실 지금은 자격증을 따서 젊은 분들이 많이 따시잖아요. 심지어는 20대들도 많이 따는데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의 어떤 분야에서 내가 종사를 하겠다. 그래서 어느 부동산 회사를 들어가 보겠다.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 많이 만나서 그 회사 분위기도 보고 그 회사가 실제로 기간과 상관없이 최근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소일거리 삼아 용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셔가지고 이제 어디 취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의 비중이 많은 부동산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강남에 있고 직원이 몇백 명이나 있는데 그런 분들이 대다수인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데 가시면 돈 벌기는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회사를 잘 고르셔야 돼요. 그럼 처음서부터 회사 분위기를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면접 볼 때라도 그 질문할 때 좀 꿀팁 있어요? 회사 분위기를 알 수 있을 법한 보통 부동산 회사들이 월급제가 아니라 인센티브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데스크 차지라는 게 있어요. 500명이라고 책상 500개를 유지하려면 그 임대료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면접이 아니라 어떤 세미나 같은 형태를 많이 취해요. 그래서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 합류했을 때 어떤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당신들이 앞서가는 선배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다 설명해주고 또 질의응답을 했을 때 또 회사에 갔을 때 면접을 볼 때 그 면접 그 아주 미묘하게 사무실의 그 느낌부터 달라요.
똑같이 여러분 커피를 팔아도 이모 커피숍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는 것과 동네 어떤 개인이 하는 커피숍,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거, 이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를 딱 상상하는 그 기준이 있죠. 근데 이디야는 이디야의 기준이 있고 백다방은 백다방의 기준이 있고, 그거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그 느낌이 바로 나잖아요. 부동산에서도 그래요. 면접 보러 딱 가셨을 때 한 1시간 정도 그 회사의 면접을 보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부동산에서 면접을 보러 가시는데 이 취직이 아니라 내가 거기서 합류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얻을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면접으로 물어보는 거를 내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어보는 걸 얼마나 잘 대답하는 회사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라고 하면 이런 거겠죠. 평균적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얼마 만에 첫 계약을 해요. 이 회사 매출은 얼마 정도 됩니까? 그 매출 비중 중에 상업용 부동산이면 상업용 부동산, 주거면 주거, 어떤 배분으로 나눠져 있는지, 그리고 오래된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리고 1등이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만약에 직원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100명이다. 그러면 50등은 얼마를 버는지, 요런 정도를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거를 잘 알려주시나요? 그런 거를 안 알려주는. MMO하고 안 알려주는 회사는 일단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죠. 이제 알았다. 그래서 내가 면접에 많이 떨어졌다. 3번을 면접을 봤는데 그냥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이유라도 알자. 좀 알고 싶다. 내가 뭐가 문제인가, 뭐가. 이유를 물어보셨어요? 네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개업하시래요. 너무 잘 할 것 같고, 충분히 여기서 저희가 뭐 가르쳐 드릴 것도 없고, 그냥 저희와는 그게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조금 그때, 내가 너무. 그럼 개업하시면 잘할 것 같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그 사장님 입장에서 나는 같이 일하기 감당하기에 너무 센 파워가 보였다. 약간 그런. 그래서 마지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회사와 나와 일하고 싶으면 간판을 걸어라. 이름을 걸어라. 나는 사실은 일은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름 좀 봅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조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게 착하게 나를 거절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어떻게 첫 만남에 결혼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야. 이름을 걸으라는 거는 뭐 그 합동사무소 그런 개념은 아니고 그 사무장병원처럼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저도 그때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이름 걸면은 나와 같이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사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그 소공으로 취업을 하려고 갔는데 너의 자격증을 나 대신 걸어라. 이거는 사실 저는 올바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회사의 규모가 좀 커지고 그러면 그 사장님 혼자서 일일이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아가지고 계약서를 다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가 큰 부동산들은 직원도 합동사무소처럼 자격증을 여러 개 내게 해서 다른 직원들이 대표 사장이 없을 때도, 대표 공인중개사가 없을 때도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갖추기도 하는데 한두 명이 일하는데 자격증을 내 거랑 이렇게 스위치하자, 그거는 올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거용으로 할지 사업용으로 할지 그게 되게 좀 고민이 많이 했었고, 사실 지금도 저는 주거용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제 집 계약 빼고. 그래서 그것 또한 조금 뭔가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 주거용이랑 상업용을 하시는 분 자체는 차이점이 많죠. 일단 사람 성향도 틀리고, 내가 직장 생활을 오래 했는데 비즈니스 매너가 어떤 일반 회사를 대하는데 능하고, 그리고 약간 다소 약간 행정적인 부분도 강하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가급적이면 평일날 다른 사람 일하는 시간 정도로 일하고 주말에도 좀 쉬고 싶고, 그리고 단가도 높은 걸 하고 싶고, 뭐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주거용이 나쁜 건 아닌데 주거용이 다른 의미에서 난이도가 좀 높아요. 나쁘게 얘기하면 좀 짜증 지수가 높고. 왜?
왜냐면 상업용은 대부분 회사를 많이 상대로 하고 주거용은 개인을 많이 상대로 하잖아요. 어떤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무실을 이사하거나 빌딩을 사는 데 있어서는 직원을 쓰기도 하고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로 많이 접근을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무례한 어떤 예의 범절이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부분들이 회사 대 회사로 많이 대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주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개인이니까 어떻게 보면 친밀하다고 볼 수 있고 상가 점포도 있잖아. 상가 점포도 있는데 주거와 상업에 비해서 상가 점포는 난이도가 좀 셉니다. 맞아. 난이도가 나는, 좀 세고 그 난이도가 센 이유는 아까 주거는 주거를 위해서 개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서 동네가 마음에 들고 집이 마음에 들면 계약할 수 있는 로직은 또 간단해요. 그리고 또 사람의 성향. 저처럼 숫기가 없는 사람들은 주거를 하기 힘들죠. 이 숫기가 없는 사람들은 주거를 하기 힘들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친화력이 강하고 또 여성 주부분들이 또 유리해요. 왜냐면 집은 여자분들의 결정권이 강하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옆에서 같은 주부의 입장에서 이 집이 얼마나 사용하기 편하고 애들에게 안전한 집인지 그렇네.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방 공간을 그쵸, 되게 그쵸. 맞아. 그냥 저 같은 사람은 집을 보러 가면 한강 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집을 주부 입장에서 보질 않기 때문에 맞아. 저는 제가 제 집을 살 때 과거에 가족이 같이 살 집인데 아예 안 가보고 전화로 계약한 적도 있었어요. 내가 107동을 샀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오면 그 부동산이 한 2, 3분 거리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그 집을 위한 개인 관리 소장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즐길 수 있고 충분히 감내할 수 있으면서 스트레스를 좀 안 받는 분들이 주거를 더 잘할 수 있어요. 거기 메이트 플러스는 그래도 부동산 중개 쪽으로는 거의 뭐 탑 중에 거의 탑이잖아요. 아닙니까? 탑 중에 탑이라고 얘기하기는 참 민망한 게 저희는 이제 그래도 성장세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직원 숫자가 저희가 막 50명 넘고 그러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원체 몇백 명이 넘는 회사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뭐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우리가 탑 중에 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저희 회사에 모사는 대한민국의 1등 부동산이 맞습니다. 거기 들어가려면 조건이 좀 까다롭나요? 조건은 일단 저의 면접을 통과하셔야 돼요. 직접 면접 보세요? 저는 다 제가 직접 면접을 봅니다. 난 안 되겠는데. 난 그냥 되겠다 그럼. 면접 패스할 거죠? 무슨 확신이죠? 말 같지도 않은 자신감이야. 무슨 왜냐면 자신감이에요? 거기 40세 미만이라면서요. 그런 기준은 없어요. 조 PD님 책상 빼세요. 갈 수도 없어. 피디님 30대 중반 아니에요? 그러고 싶네요. 맞아. 그 나이를 따지지는 않고 나이보다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사고가 얼마나 말랑말랑하냐. 딱딱하면 안 돼요? 딱딱하면 안 되죠. 이 부동산의 부동이 얼마나 단단한 뜻이에요. 움직이지 못한다는 뜻인데. 근데 그 부동산 역설적으로 그 움직이지 못하는 땅에 박혀있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은 뇌가 엄청 말랑말랑해야 돼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딱 고정된 사람들은 큰 계약을 하지 못해요. 왜 일하다 보면 내 부동산을 사달라 팔아달라 이 단순한 로직인 것 같은데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세한 옵션들이 걸려 있거든요. 하나의 예를 말씀드릴게요. 임대차인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판교에 있는 건물인데 5년 임대차 계약 중에 대기업 계열사였는데 그 대기업의 사장님이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그 회사가 옆에 건물 4억이 있었는데 옆에 건물까지 임대를 얻어가지고 막 쓰고 있었어요. 근데 직원들이 쓰는 공간을 보니까 너무 방만하게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안에 레이아웃 좀 조정하고 그랬더니 옆에 건물을 쓸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한 1000평 가까이. 그래서 저한테 5년 남았는데 5년 계약 중에 2년 7개월이 남았는데 그 2년 7개월만 사용할 임차인을
데려와서 채우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셨어요. 수수료 많이 주시겠다고. 근데 이 생각을 해보세요. 중도 해지를 했을 때 새로운 임차인이 와서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3년이든 5년이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이건 조건이 왜 까다로웠냐면 2년 7개월만 딱 써야 되고 그 이후에 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게 그 건물을 소유한 그 소유 회사 자체가 자체적으로 공간이 부족해서 그 공간을 달라고 할 판인데 지금은 아니고 2년 7개월 후에는 재계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희한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회사들 찾는 걸로 안 돼가지고 이런 머리를 썼었어요. 당시 거기가 판교였는데 제1판교였거든요. 제2판교에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회사 중에 어차피 판교로 이사 와야 되는데 판교나 분당에 있지 않는 회사를 찾아서 다른 동네에 있는 회사인데 어차피 여기 올 회사한테 미리 오라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사를 결국 시켰던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이 간단해서 그렇지 그 과정은 엄청 복잡했어요. 그냥 내가 사무실을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따셔가지고 1층에 사무실을 내셔가지고 누가 이렇게 상품을 500원이니까 팔아달라고 이렇게 딱 왔을 때 누가 500원짜리 물건 없어야 했으면 바로 이렇게 딱 팔면 되잖아요. 근데 옵션이 막 들어가 있고 이러면 팔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사고가 유행해 되는. 맞아요. 왜냐면 뭐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요렇게 보면 어떨까? 그거랑 똑같죠. 장님이 이제 장님이란 표현을 쓰면 안 되고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누군가는 꼬리를 만지게 하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면 이렇게 길게 밧줄처럼 생겼다고 할 거고 발바닥만 만진 사람은 두툼하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랑 똑같아요. 실제로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부동산 업을 할 때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궁금한 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이제 뭐 따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고 저도 그랬고 따고 난 다음에 약간 성취감이 있는데 자격증 나오기 전까지도 그렇고 시험이 끝나는 상태에서 계속 루틴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이제 나는 이제 합격이야 그러면 준비해야 될 기간이 있잖아요. 그쵸? 그때 가장 저거 하고 싶은 게 뭐 실무 교육을 막 100만 원, 200만 원짜리도 있고 막 이런 것들 많아요. 창업반, 맞아요. 많은데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런 거를 꼭 들어야 되는지 혹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어떤 준비를 할 어떤 책을 읽어라라든가 어떤 부분을 꼭 봐라. 혹시 이런 부분을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나요?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신 분들이 그 학원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부 다른 기관에서 그런 이론적인 창업 준비를 해주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 교육을 들어보시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희한한 게 저도 그런 이론을 제가 회사에서 코치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회사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는지 이 시장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어떤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제가 유료로 많이 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거기서 이론으로 얘기하는 거랑 제가 가리키는 거나 큰 틀의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게 이론으로 끝나고 실무로 이어지지 않냐면 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나와서 그냥 바로 집에 가셔서 일상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팁을 드린다고 하면 그런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게 학교처럼 9시부터 무슨 5시, 6시까지 그 클래스를 하지 않아요. 보통 오전에 하던지 오후에 뭐 2-3시간을 할 거란 말이에요. 하다못해 인터넷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거기서 분명히 임장하는 법을 가리키면 아 이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답사를 시키면 되고 물건을 발굴하면 되는구나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그 물건을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 공인중개사 아니지만 직접 찾아보기 위해서 동네를 돌아보고 공실 있으면 들어가 보고 이런 행동을 하시라고 저는 권하고 싶고요. 경우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부동산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회사에 입사를 하세요. 입사를 하셔서 오히려 자격증 발표할 때까지 한 달 정도의 시간
한 달이나 뭐 2달 정도 시간이 있죠. 발표할 때까지.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그렇죠. 그 발표할 때까지의 시간과 본인이 지금 기간이 딱 좋아요. 그 한 달과 내년에 우리가 떡국을 먹을 때까지 합치면 한 거의 100일 가까이 창업을 준비할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준비할 시간 동안 어디 회사를 잘 모르셔서 입사를 하셔가지고 그 회사의 실무 교육을 본인이 촘촘하게 마음 너무 쫄리지 않게 촘촘하게 받으셔가지고 매물과 고객을 어느 정도 찾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자격증이 딱 나오면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결론은 첫 직장 선택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이거 되게 냉정한 얘기인데 자격증을 딴 다음에 어느 부동산 회사에서 첫 발을 디디느냐가 거의 성공의 99%예요. 제가 지금 첫 직장에서 아니라고?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계시겠죠? 저 첫 직장이에요.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첫 직장. 이 사장님 보고 계세요. 이분 사장님 보고 계시죠? 사장님 보고 계시죠? 마지막으로 공인중개사 예비 합격자들한테 간단하게 이제 공인중개사로서의 뭐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라 간단하게 이렇게 좀 업무 자세나 이런 것들을 뭐 3시간을 자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3시간을 잔다. 네, 아. 4시간 자지 마. 아. 4시간 자면 중요하다고 못하는 뭐 이런 거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좀 PD님이 무슨 3시간은 4시간만 자고 이렇게 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럼 죽어요 사람.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까지 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이거는 근데 확실하게 정하셔야 돼요. 자격증을 따신 다음에 첫 번째 내가 어떤 업종을 할 것인가.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몇 년이 금방 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뭘 할지 딱 정하시고 그 정한 곳을 가장 일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회사를 최소 10군데 정도는 알아보시고 면접을 보신 다음에 한 군데 선택을 하셔가지고 일을 배우시고요. 첫 계약은 무조건 한 2달 안에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면 주거용이거나 1층에서 영업을 하시면 그냥 입사하셔가지고 한 달 안에 다 첫 계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광고도 하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계약을 빨리 하시고 준비하는 기간 동안은 오픈을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오픈한 다음에 그냥 내 가게니까 마음대로 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 문을 여는 시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을 딱 일정하게 정하시되 그 중간 사이사이 틈틈이 그 지역을 순회하시면서 고객을 스스로 발굴할 수 있는 루틴의 습관, 좋은 습관을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첫 계약 언제 했냐고 물어봐 주세요. 첫 계약을 입사한 지 얼마 만에 하셨습니까? 26일 만에 했습니다. 26일 만에요? 네. 첫 계약이 어떤 거였어요? 그냥 1층 그냥 점포, 상가 점포 했어요. 그때는 뭐 동네에서 제일 잘 아는 동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물건을 소개했을 때 좀 자신감이 있었고 확신. 수수료 얼마짜리였어요? 조용히 하세요. 지금 수수료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는데 조용하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첫 계약을 물어봤지 왜 다른 왜 데로 삿대질하세요? 넘어가시죠? 첫 계약 얘기하는데. 훈훈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거기서 자.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ET예요 내가? 그 다음 끝! 나는 첫 계약 50만 원짜리였는데.